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여름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폭염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생업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과 노약자들,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한겨울 사랑의 온도를 올리듯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 며칠 길거리에서 채소를 파는 어르신들을 돕는 따뜻한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죠. 기업들은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고 개인들의 자원봉사와 개인 후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이런 기업과 개인의 역할, 지역사회의 관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혼자 계시는 이웃들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일, 시원한 물 한 병, 선풍기 한 대 나누는 일,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데요.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탠다면 좀 더 이 여름나기를 건강하게 해낼 수 있겠죠. 7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미국산 참깨 농약 검출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최근 화제작인 한 애니메이션의 작품 속 전통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에는요. 최근 발견된 희귀 혈액형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산 참깨는 최근 수입량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 더 걱정입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 미국산 참깨 유해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참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요?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참깨의 잔류 농약 검사를 해봤더니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이 이 국내 잔류 농약 기준치의 19배나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걸까요? 예, 그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농민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농민신문 측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 분석기관에 이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용 자체가 우려스럽고 충격이지만 다른 품목도 아니고 미국산 참깨 농약 잔류 검사라는 배경이 궁금해서 언론사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 잔류 농약 검사를 해봐달라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제보를 한 모양이네요. 그럼 우선 미국산 참깨에서 나왔다는 그 글리포세이트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농사를 하다 보면 이 풀과 전쟁을 치른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풀이 골칫거리인데요. 네. 글리포세이트는 풀약, 그러니까 제초제로 쓰이는 농약의 주요 성분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 물질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 성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해하다, 괜찮다 하는 논란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로 판명했지만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선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기준치에 19배나 되는 이 성분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킬로그램당 0.05mg 이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산 참깨를 검사해 보니 이 킬로그램당 0.05mg이라는 기준보다 19배,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0.934mg이나 검출된 것인데요. 이게 이제 국내산 농산물이면 문제가 되는데 기준치의 19배 글리포세이트가 나와도 이 미국산 참깨가 수입되는 데는 검역상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미국산 참깨에서만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뭐 중국산 참깨, 국산 참깨도 함께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미국산에서만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산 참깨가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이 사실 국내에서 수입되는 참깨 중에서 미국산 물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참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산, 인도산, 동남아산, 아프리카산, 남미산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수입산 중에서 그나마 고급품으로 취급됩니다. 중국산 참깨라든가 중국산 참깨를 많이 보셨죠? 네네. 뭐 지금 대중화된 게 중국산 참깨고요. 상대적으로 인도산, 아프리카산, 동남아산 참깨는 가격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중국산보다는 적은 물량이지만 최근 이 미국산 참깨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참깨에는 630%라는 높은 관세가 붙었는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한미 FTA에 따라서 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드디어 미국산 참깨 일정 물량에 대해서 관세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수입량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산 참깨 글리포세이트 검출 논란이 더 우려되는 건데요. 미국의 농경지가 워낙 커서 기계로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까지 다 하고 있는데 네. 이 기계로 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농촌에서는 제초제뿐만 아니라 작물 건조용으로 이 글리포세이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산 참깨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좀 참깨를 수출한 유통 경로, 그러니까 뭐 유통 과정에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걸 사용한 건지, 또 아니면 미국의 재배 현장에서 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참깨를 수출하는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수출하기 좋은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국내 수입 참깨 시장에서 미국산의 범위가 얼마나 커질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검역 과정에서 이 글리포세이트 같은 유해 성분을 엄격하게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일 텐데요. 현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을 대상으로 검역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무기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의 위생 검역 조건을 더 낮추라, 이런 조건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 동식물 위생 검역 문제로 사과나 배 수입이 막혀 있고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도 금지돼 있는데 사과, 배, 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등의 수입 문턱을 낮추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대표자들과 전국 사과 생산자협회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폭염 속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농민들의 생존권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시죠? 네. 미국에서 제초제뿐만 아니라 건조용으로도 쓰는 이 글리포세이트에 절여진 농산물을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함께 걱정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밥상의 안전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농수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원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코너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잠시 함께해 주실 분이 아직 도착 전이어서 일단 음악으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올게요.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흐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ABO식 혈액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드문 희귀 혈액형이 발견됐다고 해서 오늘 이 혈액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말 방송에서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코너 하고 계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헌혈을 했는데 P형입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P형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A형, B형, O형, AB형 이런 ABO식 혈액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RHC 혈액형과 ABO식 혈액형과 그 P형 혈액형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기사에서 보신 P형이라는 혈액형은 정말 매우 드문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특정 항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형은 A 항원이 없고요. B형은 B 항원이 없고 O형은 AB 모두 없고 AB형은 둘 다 있는 그런 식입니다.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RH 항원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근데 이런 P형은 이제 ABO나 RH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P 시스템이라는 혈액형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네. 속한 유형입니다. 이 안에도 뭐 P1, P2, P1K, P2K 그리고 소문자 P 이런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소문자 P형이 P 시스템의 모든 항원이 완전히 결핍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P형이 희귀한 이유가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유전적으로 해당하는 항원들을 모두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초희귀 혈액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P형처럼 아주 드문 혈액형은 어떻게 발견이 되고 또 진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혈액형 검사에서 식별이 쉬울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희귀 혈액형 진단이 매우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흔히 하는 그런 혈액형 검사는 대부분 이제 ABO랑 RH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것들은 이제 표준화된 시약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P형 같은 희귀 혈액형은 일반적인 시약으로는 검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런 P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RH 플러스 O형이나 뭐 RH 마이너스 O형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가 수혈을 받았는데 혈액형이 맞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반복적으로 용혈 반응 같은 게 계속 나타난다든지 용혈 반응이요? 네네 피가 이제 적혈구가 깨져서 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그런 게 계속 나타날 때 이제 희귀 혈액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사에 나오는 사례처럼 헌혈자의 혈액을 검사하던 중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특이항체가 아니면 그런 반응이 발견될 때 정밀 검사를 또 진행하게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임신 중 이상 소견으로 임산부들이 이제 혈액형 불일치로 인해서 태아 용혈성 질환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 ABO나 RH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게 혹시 희귀 혈액형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혈액형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도 있고요. 아니면 혈액원이나 이런 데서 정밀 항체 검사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특별한 시약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거나 아니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해당 혈액형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P형 외에는 또 없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적혈구 표면에 그 ABO, RH, 뭐 P 이런 거 외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항원이 존재합니다. 마치 세포의 지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이 항원의 조합에 따라서 혈액형이 사실은 아주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 거죠. 현재 국제수혈학회에 공인된 혈액형 시스템만 해도 ABO, RH를 포함해서 45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 내에서도 여러 유형으로 또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RH 시스템 안에서도 C나 E 같은 것 세부 항원들도 있고요. 네. 아까 P, 뭐 켈, 뭐 더피, 키드 시스템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그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준으로 혈액형을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자신에게 없는 항원이 들어오면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하고
그걸 공격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이 항체들이 수혈된 적혈구를 파괴하는 반응, 그런 게 이제 수혈 부작용 반응인데요. 이게 생명을 위험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반응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혈 시에는 ABO, RH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환자에게 이미 생성되었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항체들까지 다 검사를 해서 수혈될 혈액과 환자 혈액이 최대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드문 혈액형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표준 검사에서 놓치기 쉬운 항원 때문에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피를 필요할 때 희귀 혈액형의 혈액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혈은 혈액형이 맞는 사람끼리만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수혈이 이제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은 수혈 부작용, 특히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형 환자한테 B형 피를 수혈을 하면은 환자의 몸속에 있는 항B 항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B형 적혈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서 셀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혈된 혈액이 대량으로 파괴되면서 환자에게 다양하고 이제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간단한 증상들, 그러니까 발열, 오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혈압저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 쇼크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조심해야겠죠. 네, 아까 혈액형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특히 RH- 혈액형처럼 그 특정 혈액형의 경우에 임신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RH-형인 어머니가 RH+인 아기를 임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임신 때는 되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RH+형 혈액이 엄마의 몸으로 노출이 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엄마의 몸이 이 RH+ 항원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몸에 항 RH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엄마 몸에 이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 이후에 임신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임신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둘째 임신도 RH+면 문제가 되는 거고 RH-의 아이를 임신하면 문제가 네, 맞습니다. 없을까요? 정확해요. 네, 오. 그래서 RH-는 그 항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RH+형 아기를 임신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만들어져 있던 항 RH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요. 아기의 RH+형 적혈구를 공격하고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 아기가 빈혈, 황달을 겪거나 심하면 태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 RH+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사를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일 때는 RH-형인 임산부께서는 계속 이제 항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항체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RH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항체를 좀 막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기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ABO식 혈액형도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 RH형에서만 좀 심각하게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3253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혈액형에 P형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발현된 경우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인간의 몸 신비는 어디가 끝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발현됐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대부분은 원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자신의 혈액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는 게 필요할까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혈액형을 확인하고 교차 반응 검사를 하고 막 이런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출혈이 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시간마저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액형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의료진이 초기 대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RH 마이너스나 뭐 P형이다 이렇게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다 이런 분들은 미리 알려주셔야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9478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혈액형은 바뀌지 않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P형처럼 아주 드문 혈액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요, 원장님. 국내 네네. 희귀 혈액형 보유 현황은 어떻고 이분들을 위한 혈액 관리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아주 드문 희귀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수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언급된 P형 있잖아요. 그것도 국내에서도 몇몇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BO 항원이 전혀 없는 뭐 봄베이형이라든지 뭐 특정 항원이 없는 유형 이런 다양한 희귀 혈액형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이런 혈액형을 발견하고 관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그런 수십 종의 희귀 혈액형 보유자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피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비축 혈액이라고 해서 소량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P형 같이 워낙 희귀한 경우에는 비축량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필요한 희귀 혈액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외에서 혈액을 공수해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전에 국내에 없던 특정 희귀 혈액형이 필요해서 해외에서 혈액을 들여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원장님? 네, 그러면은 최대한 맞춰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 용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피를 수혈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대한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크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희귀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이요? 네. 네, 맞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혈액형을 판별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미래에는 혈액형 검사나 수혈 방식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직접 피와 시약을 섞어서 반응을 보는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요. 네. 지금은 좀 정밀하고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대량의 혈액 샘플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발전은 분자 유전학적 혈액형 검사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적혈구 표면의 항체를 검사하는 걸 넘어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직접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혈액 분석과 수혈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맞춤형 수혈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혈액 개발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만약 혈액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혈받을 수 있는 인공혈액이 개발된다면 희귀혈액형 부족 문제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다들 잘 안 믿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을 구분하기도 했었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A형은 소심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혈액형에 대한 가장 흔하면서도 널리 퍼진 오해가 바로 이 혈액형별 성격론입니다.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에 불과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혈액형별 성격 이론을 주장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의학적이나 뭐 심리학적으로나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사람 성격이라는 게 이제 유전, 뭐 환경, 성장 과정 등 아주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혈액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고 그냥 재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혈액형도 유전이기 때문에 그 우연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성격이 그런 식으로 통일이 그렇죠. 된다면요. 네. 네.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사고가 생기면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헌혈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헌혈에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혈액형을 좀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만약을 위해서 자신의 혈액형 정보를 뭐 지갑이라든지 휴대폰에 적어두면 더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RH 마이너스나 다른 희귀 혈액형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헌혈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혈은 자신의 혈액을 이제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는 좀 숭고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수혈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고요. 네, 누군가에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함을 기억하고 건강한 헌혈 문화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냉방병 환자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열사병 그리고 일사병 그런 거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이제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조금 날씨가 뜨거운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너무 노출되거나 할 때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건강 문제들을 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거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요. 우리 몸의 체온 중추가 완전히 기능을 마비해서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온도가 오르고 땀도 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려서. 그리고 피부가 막 뜨겁고 건조해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채워주시고 더운 곳에서 빨리 피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 오늘은 혈액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들에 대해서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 많이 드시고요. 한낮 더위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5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생방송에 묘미지요. 다시 대신에 생각지도 않았던 음악 감상의 여유도 느낄 수 있었네요. 날씨도 더운데 새벽부터 제작진은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기로 했던 조인선 대표님과의 만남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